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보의 힘거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기존의 교재와 가장 다르게 푸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풀이법이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법보다 효율적이라고 자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제 풀이법을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 책을 따라하지 마시고 제 풀이법을 좀 따라와서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선 이 출제 경향을 먼저 좀 보면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될 건 RC5의 해석 및 설계 그리고 이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101회부터 119회까지 서술형이 13개, 계산형이 17개가 출제됐습니다. 출제 횟수가 굉장히 많죠. 출제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계산형 문제만 놓고 봐도 실제로는 한 문제도 안 나오는 교시도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해 한 개꼴로 거의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계산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산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다가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개념만 이해하면은 이것만큼 계산해서 거저 먹을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산 문제는 가급적 다 챙겨가셔야 됩니다. 거의 다 챙겨가야 됩니다. 대부분 풀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RC5의 설계 방법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RC5의 설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방향 슬래브라거나 일방향 슬래브도 똑같이 힘 부재니까 이건 거의 같은 경우가 되겠네요. 혹은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기초도 모멘트를 받잖아요. 기초의 힘 검토를 할 때도 RC5의 설계 방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힘 검토를 할 수 있죠. 그렇고 뿐만 아니라 지하 외벽을 설계한다. 지하 외벽도 이제 모멘트를 받잖아요. 걔도 똑같은 방법으로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면은 이 뒷부분에서 조금만 응용 문제가 나와버려도 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철근 콘크리트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파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RC5의 해석은 당근보, 복근보, T형보, 비정형 단면보가 있겠죠. 해석 방법이 다 동일합니다.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 교재들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 입장에서 가장 불만은 우리가 맨 처음에 당근보를 먼저 배우죠. 당근보 배운 다음에 방법을 바꿔가지고 복근보 설계하는 법을 또 배워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실 방법을 그렇게 크게 바꾼 게 아니라 약간 응용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T형보 설계로 넘어가니까 얘를 두 개로 쪼개서 풀어요. 얘도 두 개로 쪼개서 푸는가요? 제 기존의 풀이를 안 써본 지 오래돼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얘 더하기 당근보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풀어요. 계산을 두 번 하게 만들어요. 계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지 않고 이론적 개념만 잘 이해하면은 그냥 당근보 푸는 거에서 조금씩 응용해가지고 풀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푸느냐. 약간의 응용에 불과하고 해석 방법 모두 동일하고 원리도 모두 동일합니다. 모멘트는 그냥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등가 응력 블록 깊이 A는 그냥 힘의 평형 조건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이용하면 다 풀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고 이 서술형 문제도 실제 비율이 높은데 서술형 문제도 실제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 13개 정도면은 다른 파트 하나에 해당하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파트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점수를 많이 챙겨가시기 바래요. 저 같은 경우도 시험 치는 동안 RC5가 나올 때마다 이건 정말 나를 위해 나온 문제 하면서 감사해하면서 풀었어요. 기둥까지도 사실 보나 기둥이나
좀 더 이해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기둥 설계까지도 보호 설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같아요. 개념은 다 똑같아요. 어차피 힘의 평형 조건 이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힘 곱하기 거리 해가지고 모멘트 산정하고 이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 설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챙겨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론적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야 됩니다. 상세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베이스를 단단하게 다져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힘 부재 일반 사항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힘에 대한 이제 기본 가정인데요. 그 기본 가정 중에 베르누이 평면 유지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베르누이의 평면 유지의 원리라는 건 변형을 받기 전에 평면이었으면은 변형을 받은 후에도 평면이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건 이제 전단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성립하지 않는데 힘이 많이 지배를 하는 보 같은 경우는 힘 지배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힘 지배를 많이 하고 전단력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의 경우는 대부분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유일하게 보 중에 적용이 힘든 부분은 깊은 보가 해당이 되겠네요. 깊은 보는 이제 전단의 지배를 많이 받는 경우가 되겠죠. 거동상의 특성도 많이 다르고요. 그 경우는 좀 다를 테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베르누이의 평면 유지의 원리를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변형을 받기 전에 얘가 변형 받기 전이에요. 얘가 뭐 모멘트 받아가지고 변형을 했어요. 그럼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형된 형태로 그려야 되는데, 예. 변형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잘 그리지 못했네요. 어쨌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는 짧아졌으니까 압축, 밑에는 길어진 여기는 인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단면을 이렇게 끊어요. A 다시 단면을 끊어서 보면 A 다시 단면은 직사각형일 거 아니에요. 변형받기 전이니까. 얘가 이제 직사각형 형태였다면 처음에 뭐 직사각형이 아니었어도 평면 유지에 원리니까 뭐 직사각형에만 해당하는 거 아니죠. 어쨌든 뭐 직사각형이었다고 하면 여기 변형받은 다음에 이 부분에서 똑같이 이번엔 B'라고 할게요. B' 섹션을 끊어보면 B'에서는 얘도 똑같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그 베르누이의 평면 유지의 원리고요. 이걸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우리가 이 힘을 받는 부재에서 이 변형률을 산정을 하려면은 이 단면에서 각각의 재료 다른 이 위치에서 각각의 변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비례식을 이용해서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 왼쪽 그림의 이 지사각형 보에서 얘가 이렇게 모멘트를 받을 때 응력 변형률 곡선을 이렇게 응력도를 이렇게 그린 건데 여기 상부의 콘크리트의 변형률 얘가 엡실론 CU라고 하고 얘는 이제 압축철근 이 압축철근 두 개에 대한 변형률이 되겠죠. 이 변형률을 엡실론 S'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인장측의 철근이 5개에 대한 변형률을 엡실론 S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평면 유지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이 삼각형에 대한 비례식으로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분의 이거는 이거 분의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중립축 C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D 빼기 C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엡실론 CU 분의 CU 대 C는 엡실론 S 대 D 빼기 C. 그냥 비례식을 사용하면은 변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엡실론 S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건 큰 삼각형분의 작은 삼각형이니까 이거 분의 이거는 이거 분의 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엡실론 CU 대 C는 엡실론 S 프라임 대 이번엔 C 빼기 DC가 되겠네요. DC는 여기 압축절근까지 여기의 거리를 DC라고 한 거고요. 예, 베르니의 평면 유지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변형률을 알면은 변형률 곱하기 탄성 계수하면은 힘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탄성 상태일 때만 해당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 변형률을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재료의 응력 변형률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변형률을 알고 있다. 변형률이 여기다. 그럼 변형률 여기 딱 올려가지고 얘 응력 얼마네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형률을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응력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와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이게 베르누이의 평면 유지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 밖에 이제 두 번째 가정 조건은 철근의 변형률은 같은 위치의 콘크리트 변형률하고 같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압축 철근이 있는 이 자리에 얘의 변형률은 얘하고 같다는 거지. 이 자리에 있는 콘크리트하고 변형률이 같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완전히 부착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한다라는 거죠. 완전 부착을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료의 응력 변형률 곡선과 변형률로부터, 변형률은 1번의 베르누이 평면 유지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쉽게 변형률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었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각 재료가 밟고 있는 실제 응력을 구할 수 있다. 이 세 개가 이 그 힘 이론에 대한 기본 가정 사항이 되는 거고요. 예, 이 세 가지가 이 기본 가정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힘 이론을 좀 더 단순화한 내용인데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철근 강구조 같은 경우는 재료가 하나니까 사실 굉장히 수월한 겁니다. 합성 부재의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만큼 혹은 그보다 그 이상만큼 힘들게 되겠죠. 다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재료가 최소 2개가 사용이 된 거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힘 강도 계산 시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무시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10%에서 말아봤자 15%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있어도 크게 도움도 되지 않는데 그냥 없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단면이 있을 때, 이 당근부가 이렇게 있을 때, 얘 중립축보다 아래에 있는 얘는 없는 것처럼 그냥 없고, 이 콘크리트는 여기만 있는 걸로 보고 설계해가 되는 거죠. 여기만 콘크리트가 있어 라고 보고 설계를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데는 어차피 균열이 이렇게 쭉 가 있어 가지고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균열이 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단정을 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가정 조건이고, 이 두 번째, 콘크리트 압축 변형률이 0.003에 도달하면 단면은 공층 강도에 도달했다라고 가정한다가 있습니다. 그가 0.003.
실제로 뭐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보면 여기가 FCK라고 봤을 때 뭐 한 여기쯤이 0.003이죠. 뭐 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더 가서 보게 질 거예요. 더 가서 보게 지겠지만 어쨌든 0.003에 해당하는 데까지 보고 여기 갔으면은 뭐 콘크리트도 힘을 거의 다 발휘했고 이때 기준 가지고 더 크면 이제 콘크리트가 취상 파기하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이때가 이제 공칭 강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한 거죠. 물론 이거는 KCI 2017에서는 바뀌었습니다. KCI 2017에서는 항상 0.003이 아니라 FCK에 따라 엡실론 CU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KCI 2017은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 아니라 뭐 참고 기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KCI 2012는 다르죠. 2012는 우리가 강제 조항이 있는 기준이었는데 KCI 2017은 그냥 학회 기준이기 때문에 2017은 KDS에 이 내용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식 수준으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예, 뭐 그런 사항이 있고요. 세 번째, 이 세 번째 사항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콘크리트 압축 응력 변형률 관계는 실험과 일치하는 어떠한 형상으로 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이죠.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이죠. 실제로 이제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보면 조금 전에 지웠는데 또 그리고 있네요.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겁니다. 콘크리트 응력 변형률 곡선이 이렇게 되고 이 자리가 이제 FCK죠. 이 자리가 FCK죠. 그리고 우리 0.003일 때가 0.003 변형률 0.003일 때가 파괴된다라고 봤어요. 그럼 이제 이 면적에 대한 게 여기 점을 A점이라고 할게요. 여기 점을 A점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여기는 변형률이 0이잖아요. 변형률이 0이라는 얘기는 중립축이죠. 여기가 중립축이에요. 이 중립축 여기일 때가 얘가 이 콘크리트 여기에 해당하는 A점. 그리고 이제 여기가 B점이라고 하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 정모멘트를 받을 때 상부가 압축이 되잖아요. 이 상부가 압축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압축을 받는 자리잖아요. 얘가 이렇게 압축을 받고 있잖아요. 짧아졌으니까. 그 위로 올라갈수록 압축 변형률이 커지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변형률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가 B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C점이라고 해두죠. 여기가 이제 C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D점. D점은 명확하네요. 가장 위에 점. 여기가 이제 D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압축측에 작용하는 압축 응력에 의한 힘을 구해야 돼요. 폴스. 응력 곱하기 면적을 해야 돼요. 이걸 구하려고 봤더니 곡선이잖아요. 곡선인데 이거를 얘가 그대로 여기 본떠 와서 지금 본떠 온 거기 때문에 이 곡선에서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면적 적분해야 되고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도심을 구해야 되니까 도심까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번거롭다 힘들다 이거죠. 이걸 이제 이 과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포물선 형태를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줍니다. 다만 거의 등가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인데 당연히 얘랑 이 포물선하고 직선은 당연히 다르죠. 다르지만 결과치가 똑같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결과치가 똑같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도심이랑 이 포물선에 대한 도심이 일치하고 여기에 대한 전체 힘이 일치하도록 직사각형 응력 블록을 만들어서 이걸로 풀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겠다라는 게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이고 이게 세 번째 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0.85 FCK가 될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원래 중립축까지 거리보다 더 짧은 구간이 이제 A가 되는 거고 이 보폭 B는 그대로 있네요. 그럼 이제 이 콘크리트에서 작용하는 압축력을 이제 CC라고 하면 이건 힘입니다. 포스 같은 경우는 응력 곱하기 면적이죠. 그럼 이제 0.85 FCK 곱하기 면적 A 곱하기 B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직사각형이니까 이 팔 길이 구하는 것도 얼마나 쉬워요. 직사각형 도시면 그냥 여기 중심이잖아요. 예, 그래 이게 등가 응력 직사각형 블록이고요. 뭐 산정식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장집의 단면과 압축집의 단면이 있는데요. 이 보 같은 경우는 보는 이제 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재이기 때문에 시성 파괴가 나타나는 걸 좀 방지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장지배 단면을 쓰게 되는데 이 인장지배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콘크리트 단면, 콘크리트에 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돼 있어요. 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돼 있는데 우리가 앞에 가정사항 중 하나가 이 공칭 강도는 콘크리트의 압축 변형률이 0.003일 때 엡실론 CU가 0.003일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항상 0.003이겠네요. 얘가 항상 0.003이겠네요. 근데 이게 얘가 0.003일 때 얘가 0.003이란 얘기는 이 콘크리트하고 철근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같이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요. 얘가 이제 콘크리트고 얘가 철근인데 어쨌든 얘는 항상 이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가 0.003 여기가 0.003이고 얘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가 이제 FCK가 되겠죠. 이때 철근이 어디에 가 있냐 이거예요. 철근은 이때 여기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철근이 쓸 수 있는 힘이 여기까지인데 FY인데 FY에 훨씬 못 미치는 힘밖에 발휘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변형률이 거의 발생 안 했으면 여기에 이 상태가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압축집에 가면 이 균형 파괴 상태는 여기 콘크리트가 딱 여기에 도달했을 때 철근도 정확히 여기 FY 엡실론 Y 철근이 제 강도를 정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이제 균형 파괴 상태가 됩니다. 콘크리트가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가 A점, 여기가 A점 이렇게 될 때가 여기가 이제 균형 파괴 상태가 되고요. 이때 그럼 이제 이때 철근의 변형률은 얘의 변형률은 이 엡실론 Y 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인장집의 단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장집의 단면이 되려면은 지금 인장 측에 있는 이 철근들이 내력을 충분히 발휘하고도 추가적으로 더 연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철근이 여기까지 도달하면 여기 B라고 할게요. 얘가 인장집의 단면이라는 거예요. 콘크리트는 A나 B나 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인장집의 단면이 되는 거죠. 인장집의 단면. 이때 여기 얘는 엡실론 S는 이 이유는 다 인장집의 단면이고요. 2.5 엡실론 Y 항복 변형률의 2.5회보다 크다. 그럼 이제 최대 내력을 발휘하고 나서도 2.5회만큼의 연성을 2.5배만큼 변형이 더 증가하는 동안 그 기간이 이제 연성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공률 연성비로 유도를 해보면은 2.5 정도의 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럼 균형 파괴 상태하고 이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있겠죠.
균형 파괴하고 인장 지배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이제 변화 구간이 됩니다. 따라서 뭐 여기 이 사이에 어딘가 점이 C점이 되고 여기가 이제 C가 되는 거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이 변화 구간 단면. 변화 구간 단면에서는 변형률이 뭐 엡실론 i가 2.5 엡실론 i보다 작고 엡실론 i보다 큰 이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있겠죠. 그 상태가 지금 이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압축 지배 단면은 철근이 여기까지 도달 못한 A점까지 도달 못한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이미 압축으로 파괴가 들똥말똥한 거예요. 완전히 치상 파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철근은 원래 쓸 수 있는 힘이 이만큼인데 훨씬 못 미치는 이만큼의 힘만 작용하고 있는 거죠.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가 이제 압축 지배 단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중요한 거. 힘 부재는 연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성 확보를 위해서 뭐 인장 지배 단면이거나 혹은 이 변화 구간 단면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변화 구간 단면에서도 일정 변형률 이상일 때까지 철근이 일정 변형률 이상까지 가도록 하라라는 규정이 있죠. 거기에 대한 변형률 제한 규정이 있다라는 게 하나 기억해둬야 될 사항이고, 이 변화 구간 단면의 경우 거동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강도 감소 계수가 달라진다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뭐 자세한 건 이제 설계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드디어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드디어 고해 설계까지 넘어왔습니다. 서론이 엄청 길었네요. 기본 개념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기본 개념부터 설명하는 이유는 뭐 기본 개념이 다 동일하기 때문이죠. 기본 개념. R15의 해석시 기본 개념은 해석 방법은 항상 동일. R15를 해석하는 과정은 두 가지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등가 응력 블록 깊이 A를 산정하는 거고요. 등가 응력 블록 깊이 A를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힘의 평형 조건입니다. 힘의 평형 조건. 압축력의 총합은 인장력의 총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도 당연하죠. 이 수평력의 총합은 0이 돼야 되잖아요. 수평력의 합은 0이므로 시그마 C 빼기 시그마 T 이 두 개는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양시켜 준 거예요. 힘의 평형 조건을 이용하면 등가 응력 블록 깊이 A를 산정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과정. 이 두 번째 과정은 공측 모멘트 강도를 산정하는 건데, 공측 모멘트 강도 M을 산정하는 거는 그냥 뭐 모멘트는 힘 곱하기 8 길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힘 곱하기 8 길이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M에는 시그마 C 곱하기 거리 Y. 거리 Y는 이제 상황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Y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형태 보건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치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당근보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당근보의 등가 응력 블록 깊이 A를 먼저 다 지정을 해놨어요. 등가 응력 블록 깊이 A를 다 임의로 이제 A가 얼티다라고 놓고 A를 이제 역으로 풀어내는 거죠.
A를 역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이 빗금친 자리가 이제 등가 응력 블록 깊이가 되고요. 이 미지수 A죠. 어쨌든 미지수 한번 식으로 풀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 당근부 같은 경우 이 빗금친 부분에 콘크리트가 받는 압축력 CC 얘가 이제 CC라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CC라고 놓고 여기 인장 측에 있는 이 철근에 대한 이 힘을 T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해석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등가 응력 블록 깊이는 이제 CC는 T라고 해놓고 A 값을 구하면 되고, 이 모멘트 강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8길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8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D잖아요. 8길이는 여기 Y라고 했을 때 이 Y는 D 빼기 A 분의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CC 곱하기 Y를 하면 혹은 T 곱하기 Y를 해도 되죠. 발인형의 정리에 의해서 얘 곱하기 8길이로 돌리거나 얘 곱하기 8길이로 돌리거나 값은 어차피 똑같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MN이 나오는 거죠. 근데 Y값 여기 있고, 그럼 이 당근보 해석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볶음보. 볶음보의 경우는 콘크리트에 대한 압축력 CC까지는 똑같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CC. 그리고 이제 철근의 인장력 T. 여기까지도 똑같죠. 근데 이제 압축철근이 추가됐잖아요. 압축철근이 받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는 힘이야 응력 곱하기 면적하면 되는 거고, 압축철근이 받는 이 힘을 CS라고 해줍니다. CS. 여기 이제 CS라고 해주고, 그럼 이제 등가 응력 블록 깊이를 산정하기 위해서 CC 더하기 CS는 T 하면 A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멘트 M에는 CC 곱하기 8길이 Y1 더하기 CS 곱하기 Y2 8길이 하면 MN이 나오죠. 그럼 해석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8길이가 Y1이 되고, Y1은 아까 당근보에서 Y하고 똑같네요. D 빼기 2분의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8길이, 여기가 Y2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게 볶음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T형보. T형보 같은 경우는 이 콘크리트를 두 동강을 내줍니다. 콘크리트를 두 동강을 내줍니다. 물론 등가 응력 블록 깊이가 이 플랜지 내에 존재할 때는 어차피 당근보 해석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렇게 두 동강을 내줄 필요가 없는데, 두 동강을 내줘요. 두 동강을 내줘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콘크리트의 응력을 산정할 수 없나요? 응력 산정은 그냥 응력 곱하기 면적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힘을 산정할 수 없을 리가 없죠. 응력 곱하기 면적을 누가 못해요.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한 힘이 노란색 부분에 대한 힘을 얘를 이제 CC1이라고 해줘요. 이번에는 콘크리트 압축력이 두 개이기 때문에 CC1,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부분에 작용하는 이 힘, 이 내부에 있는 이 힘을 CC2라고 해줘요. 그리고 인장 측에 작용하는 이 힘은 이제 똑같이 T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첫 번째 단계 등가 응력 블록 깊이 CC1 더하기 CC2는 T, 여기서 이제 A를 산정해 주면 되고, 두 번째 M에는 CC1 곱하기 Y1 더하기 CC2 곱하기 Y2. Y1, Y2 구하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8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8길이 구하면 돼요.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T형보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비정형 단면보.
비정형 담보는 얘 같은 경우 비정형 담보부 중에 이 T형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애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당분부하고 같이 풀면 되네요. 얘가 CC, 얘가 T. 얘는 이 당분부하고 똑같고 다만 이제 팔 길이 산정할 때 이 삼각형의 도심을 좀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 말고는 다 똑같네요. 당분부하고 똑같은데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이렇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해석 방법 다 똑같다. 등가 응력 분류 깊이 산정할 때 힘의 평형 조건 이용하고 힘을 다 구해놓고 이 등가 응력 분류 깊이까지 구한 상태에서 힘 곱하기 팔 길이 한 거 다 더하면 공측 모멘트 강도 MN이 나온다. 그 밖에 이제 이 이후의 과정은 설계 기준에 적합한지 아니면 뭐 이제 거동 특성에 따라 강도 감소 계수를 검토한다던가 뭐 이런 부가적인 추가 계산이 조금 더 있긴 하죠. 설계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더 존재할 뿐이지 해석 자체는 이 두 단계만 있으면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공측 모멘트 MN을 산정한 이후에 설계 모멘트를 산정해야죠. 이 설계 모멘트라고 썼어야 되는데 MN까지는 앞에 과정에서 산정이 됐어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시그마 C 곱하기 Y였죠. 근데 이제 MN을 산정했지 이 MN은 공측 모멘트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부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강도잖아요. 모멘트 강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모멘트 강도. 그런데 이제 설계 모멘트 강도는 여기에 강도 감소 기술을 곱해야죠. 설계 모멘트 강도 파이 MN 하려고 봤더니 이 파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파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설계 조건 중에 이 인장 측 최외단 변형률 이 철근의 가장 하부에 있는 이 인장 철근 이 철근에 대한 변형률을 엡실론 S 말고 T라고 할게요. 엡실론 T 얘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2.0 엡실론 I 2.0 엡실론 I가 돼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지도 같이 알아봐야죠. 어차피 이거랑 산정 과정이 거의 동일하니까 이미 어쨌든 뭐 등가 응력 분류 깊이 A로부터 A는 이제 등가 응력 분류 깊이 A는 힘의 평형 조건에 의해서 산정을 했고 모멘트 강도는 뭐 힘 곱하기 거리 해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여기 이 변형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각각의 변형률을 알아야 되는데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변형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사항 중에 이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0.003으로 분다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에서 C는 A는 베타 1 곱하기 C였거든요. 베타 1 곱하기 C였는데 이 베타 1은 뭐 콘크리트 강도가 28보다 작을 때는 작거나 같을 때는 0.85고 더 커질 때는 값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FCK만 알면 산정할 수 있는 값이고 그럼 우리 A 값을 알고 있잖아요. A 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C 값을 구하는 건 간단하죠. 이 C는 A 나누기 베타 1 하면 되겠네요. C 값은 우리 아는 값. 그리고 이 DT는 이 철근 거리인데 여기서 이제 인장 측 최해단까지 여기까지의 철근 거리인데 얘는 뭐 산정하면 되는 값이죠. 단면 데이터 다 있는 상황에서는 얘도 아는 값, C도 아는 값, DT도 아는 값. 그리고 얘는 가정사항. 우리가 모르는 값은 이거 하나만 모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얘분의 얘는 삼각형 비례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비례식 세워가지고 엡실론 CU 대 C는 엡실론 T 대 DT 빼기 C 해가지고 이 비례식 풀면은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엡실론 T.
이 최단 얘에 대한 가장 하부에 있는 이 철근의 변형률을 구할 수 있어요. 이 변형률을 구하면 얘의 변형률에 따라서 얘가 인장 집의 단면인지 변화 구간 단면인지 뭐 압축 집의 단면인지 보니까 압축 집의 단면일 리는 없겠지만 거기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인장 집의 단면이면 그냥 파이는 0.85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압축 집의 단면이라면 파이는 0.65를 써야 됩니다. 그럼 이 사이가 이제 변화 구간 단면이잖아요. 이 변화 구간 단면일 때는 이 선형 보관을 해줘야 되거든요. 선형 보관을 해줘가지고 이 압축집의 단면일 때 이 강도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이제 변형률이 되겠죠. 엡실론 t 최단 철근의 변형률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0.65 여기가 이제 0.85 그리고 여기가 엡실론 y 여기가 2.5 엡실론 y 따라서 이 엡실론 t가 얼마인지만 알면 여기 이때의 강도 감소계수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선형 보관해가지고 뭐 교재 수식을 써놓긴 했는데 이 수식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이 그림 기억한 다음에 이 선형 보관해서 이 길이 아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 직선인데 선형 보관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강도 감소계수 계산하면 끝이 나는 거죠. 물론 얘가 2.0 엡실론 y보다 작으면은 흰 부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고. 그럼 해석 과정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해석 과정이 끝났고 이제 설계의 경우가 있잖아요. 설계하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설계는 설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장층 철근의 단면적인 AS 값을 모르고 등가 응력 블록 깊이 A도 모르는 경우에 보통 설계 문제에 이거 이외에 나머지 부분도 모른다고 하면은 단면 가정부터 해야죠. 단면은 가정해서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만든 다음에 설계를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A 값하고 AS 두 개예요.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수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산정할 수 있는 수식 하나는 시그마 C는 시그마 T 힘의 평형 조건 두 번째 수식은 M에는 시그마 C 곱하기 Y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연립해서 풀면은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연립해서 풀면 돼요. 물론 이때는 강도 감소 계수를 0.85로 가정을 먼저 해야죠. 해서 이제 산정한 다음에 이 강도 감소 계수 만족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원래 다른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의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도 강도 감소 계수는 다 가정하고 푸는 거잖아요. 식 두 개 연립하면은 별도의 수식 같은 거 굳이 쓰지 않고도 다 풀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당분법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기본 개념이 드디어 끝났어요. 기본 개념이 좀 길었죠? 근데 이 기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데 다 적용할 수 있고 사실 이 방법은 합성보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합성보라고 해도 이 방법 똑같이 적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철골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RC 당근보의 해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RC 당근보의 해석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너무 러프하게 봤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RC 당근보에서는 이거 밑에 뭐가 있나? 없지 중요한 거. 예. 그림 조금 확대를 할게요. 오케이. 예, 좋아요. 맨 처음에 그 인장채소 철근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인장채소 철근.
인장철근이 너무 작아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인장 최소철근이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이 수식은 어차피 우리가 외워야 되는 수식이죠. AS 미니멈은 맥스 0.25 루트 FCK 분의 FI 1.4분의 FI, 이 둘 중에 큰 값을 적용하고 여기에다가 B 곱하기 D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철근, 여기 이 철근 AS는 얘보다 더 크면은 OK이고 얘보다 더 작으면은 NG인 거죠. 근데 웬만한 경우에는 다 크게 나올 겁니다. 이 인장 최소 철근은 굉장히 빈약하게 작은 철근이라서 다 크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사전 검토로 이 인장 최소 철근 검토를 해주고, 이 두 번째 단계 등가 응력 블록 깊이 A를 산정해 줍니다. A는 먼저 A가 어디에 해당하네라고 이렇게 먼저 가정을 해준 다음에, 가정을 해준 상황에서 여기 CC를 구해요. CC. 그렇다면 이제 CC는 0.85 FCK. 콘크리트에서는 항상 FCK가 아닌 0.85 FCK를 사용을 합니다. 0.85 FCK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건 이제 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압축에서도 0.85 FCK를 사용하고 모든 부분에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뭐 사실 교재를 봐도 여러 책을 봐도 뭉뚱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정확하게 명치를 안 해가지고 이게 100% 맞는지까지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여기가 FCK잖아요. 여기가 FCK고 여기가 변형률 0.003입니다. 우리가 FCK를 이제 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이유는 이 강도 시험 결과는 이 공시체, 원형 공시체에서 이 강도 시험을 했을 때의 결과라는 거죠. 상황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철근 콘크리트 교재에는 이걸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실험하고 실제의 차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하나 더 꼽자면, 우리 0.003일 때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0.003일 때는 FCK보다 더 작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FCK가 아니라는 거죠. FCK보다 작아진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이 응력 변형률 곡선을 보더라도.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항상 콘크리트에서 응력은, 철근 같은 경우는 그냥 FY잖아요. FY 곱하기 면적하면 되잖아요. 근데 철근의 경우는 FY가 아니라 항상 0.85 FCK다. 이건 이제 최대치 넘어선 다음에 변형이 더 증가할 때 강도가 떨어지는 이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콘크리트에서는 항상 응력이 FCK가 아니라 0.85 FCK. 그래서 이제 여기서 CC,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힘은, 압축력은 0.85 FCK 곱하기 면적은 A 곱하기 B죠. B는 통상적으로 아는 값이 되겠죠. A는 우리가 가정한 값이고, 모르는 값이고, 미지수. 그럼 CC가 나왔고, 이 철근에 작용하는 이 힘 T는 더 구하기 쉽죠. T는 그냥 FY 곱하기 AS 하면 되죠. 그럼 이제 등가 응력 볼록 깊이를 한정하기 위해서 CC는 T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 모르는 미지수 이거 A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지수 하나고 식이 하나는 당연히 나오죠. A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힘 모멘트 MN 산정 시, 힘 모멘트 MN 산정 시 여기서 여기까지 팔 길이 여기서는 뭐 D 빼기 A 분의 2가 되겠죠. 팔 길이 산정해가지고 MN은 C 곱하기 D 빼기 A 분의 2. 당분보만 아시는 분들은 뭐 ASFI 곱하기 D 빼기 2분의 2 뭐 그런 식으로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어차피 값은 당연히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일관성 있게 다 CC를 놓고 푸는 걸 선호합니다. 빼기 A분의 2 하면 Mn이 나온다. 그럼 이제 공칭 모멘트 강도까지 구했어요. 그럼 이제 강도 감소 계수 파이를 구해야죠. 파이도 구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 에필론 T에 대한 검토를 해서 얘가 이 힘 지배 단면이거나 혹은 힘 지배 단면까지는 아니지만 연성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단면인지 확인을 해야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에필론 T 우리 모르는 값이고, 여기 에필론 CU는 항상 0.003이라고 했죠. 가정상.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중립축 거리 C는 뭐 A 구한 상태에서 C는 A 나누기 베타 1 하면 되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T 빼기 C 해가지고 강도 감소 계수 산정을 해줘야죠. 산정하기 위해 비례식에 의해서 에필론 CU 대 C는 에필론 T 대 D 빼기 C 해서 에필론 T 구해준 다음에 에필론 T에 따라서 필요한 파이도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이 산정, 뭐 얘가 인장 지배 단면이면 파이는 그냥 0.85가 되는 거고, 변화 구간 단면이면은 뭐 산정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이 Mn은 설계강도 파이 Mn은 여기서 구한 Mn을 여기 파이 곱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R15의 해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R15의 설계로 넘어가 볼게요. RC 당근보의 설계인데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빨리 넘어갈게요. 뭐 앞에 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 CC 아까하고 동일하죠. 0.85 FCK AB. 여기 T. 힘의 평형 조건에 의해서 식이 하나 나옵니다. CC는 T하고 이게 식 1이 됩니다. 그리고 R15의 설계에서는 이 AS 값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모르는 미지수는 A하고 AS 두 개가 있죠. 대신 R15의 설계일 때는 이 값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MU가 주어지죠. MU가 주어져 있죠. MU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MN을 산정해야죠. MN은 CC 곱하기 8길이, 여기서 8길이는 뭐 D 빼기 A 분의 2가 되겠죠. D 빼기 A 분의 2. 그리고 이제 MU는 파이 MN이다. 얘가 이제 식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식 1하고 2를 연립하면 물론 여기서 이 파이는 그냥 0.85로 가정을 해주는 거죠. 맞는지는 나중에 확인해야 되지만 식 1, 2 연립하면 이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A하고 AS 값이 나오게 되죠. 이 산정하고 나면은 이제 설계 기준 만족하는지만 검토를 하고 뭐 이제 배치된 철근에 따라 사용성 검토까지 해주고 하면 설계가 끝나게 됩니다. 이거는 RC5 설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RC 당근보 설계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다른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숙달시켜서, 좀 숙달되면 이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5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숙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지하 외벽이라던가 어떤 데는 뭐 이음철근 산정하는데도 철근 정착이나 뭐 이런 경우에도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당근보 설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R15 해석은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기술상 문제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나오긴 나왔어요. 나온 거 한 2번 본 것 같은데 RC 당근보 해석은 잘 안 나오고 보통 복근보나 아니면 T형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당근보는 해석보다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C 복근보 해석. 복근보는 이제 뭐 오히려 설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석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복근보 해석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거 알아본 다음에
실제로 예제를 풀어볼 거니까 이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점점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예제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복근보, 이 압축철근까지 다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뭐 인장 최소철근 검토는 앞에 당근보하고 동일하니까 설명 안 할게요. 인장 최소철근 검토 먼저 하고, 여기 뭐 인장철근이 AS, 뭐 압축철근이 AS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알고 있는 값이라 해야 되죠. 해석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콘크리트에 대한 압축력 CC.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압축철근에 대한 압축력 CS. 그 다음에 이 인장철근에 대한 인장력 T. 그래서 이제 우선 이 CS를 구하려면은 얘야 뭐 보에서는 인장철근은 항상 항복하죠. 항상 항복하고 있죠. 항복하지 않는 경우가 인장철근이 항복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보로 사용하진 않죠. 그런데 압축철근은 항복할 수도 있고 항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압축철근이 먼저 항복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놓고 이 등간 운용 분류 깊이 A를 먼저 산정을 합니다. 산정하는 방법이야 뭐 CC 더하기 CS는 T 해놓고 A를 먼저 구해봐요. 여기 A를 먼저 구했으면 C는 베타 1 A니까 아니지. A가 베타 1 C니까 A가 베타 1 C니까 뭐 C는 A분의 베타 1이 되죠. 따라서 우리 A 값을 안다는 얘기는 중립축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립축을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변형률을 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변형률을 산정하는데 이 콘크리트 얘는 뭐 어차피 0.003이고 여기가 이제 압축철근이 있는 위치니까 여기가 압축철근 변형률 엡실론 S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인장철근은 엡실론 S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중립축 거리가 C인데 C는 A 값 알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엡실론 S를 구하면 되죠. 엡실론 S는 비례식에 의해서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가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압축철근 위치까지 여기 거리를 DC라고 하면 엡실론 CU 대 C는 엡실론 S 프라임 대 C 빼기 DC 해서 엡실론 S를 구해서 얘가 항복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면 되죠. 이 숫자로 떨어지니까 얘가 엡실론 Y보다 크다. 가정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죠. A 구했으면은 바로 공측 모멘트 강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C 값을 소거합니다. A 값하고 C 값 우리가 그 앞에 계산한 구해놓은 값을 소거하고 이 계산식을 다시 풀어줘요. 아까는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었죠. 모르는 미지수가 엡실론 S 하나밖에 없었죠. C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압축철근이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 C도 모르는 값이고 엡실론 S 프라임도 모르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비례식을 풀면 엡실론 S 프라임은 어쩌고 저쩌고해서 식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계산기가 해주는 내용이니까. 이 식에는 C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제 결국에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탄성계수 곱해주고 주면 이제 얘가 FI 대신이 되는 거죠. FI는 이제 철근이 항복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철근이 뭐 여기 이상이 있을 거라고 본 건데 이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의 값을 사용을 해주는 거죠. 여기의 값이 이제 여기의 값이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이 되는 거죠. 이 곱하기 AS 프라임 하면 얘가 이제 바뀐 CC가 되는 거죠.
바뀐 CS가 되는 거죠. 그럼 바뀐 CS를 대입해 가지고 CC 플러스 CS는 T. 그리고 뭐 그 다음부터는 순탄하게 원래대로 쭉 풀면 되겠죠. 볶음보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볶음보의 설계인데요. 사실 저는 T형보도 정말 쉽고 볶음보도 설계 해석까지 정말 쉬운데 볶음보의 설계가 사실 좀 짜증나요. 어렵다기보다 어려운 거 아닌데 좀 계산 과정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좀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안을 찾아봤는데 단축시킬 수 있는 안도 못 찾았고, 그렇다고 기존의 설계법으로 풀자니 기존의 설계법도 오래 걸리기 또 매한가지라서 그 기존의 설계법보다 그래도 뭐 이것도 제풀이법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빨라요. RC 볶음보 설계인데 이제는 여기 AX 값을 모르는 거죠. AX 값이 미지수인 거죠. AX 값이 미지수인데 이 당근보라고 생각하고 소요체근량을 먼저 한번 구합니다. 여기 당근보라고 생각을 하고 소요체근량 먼저 구하는 거는 간단하죠. 이 등가 응력 블록 깊이 A 이렇게 가정하고 그 다음에 CC T 해서 CC는 T 하나, M에는 CC 곱하기 Y 8길이, 그런 다음에 파이 M에는 MU 1, 2 식 두 개 연립해 가지고 A하고 AS를 구해요. 여기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최대로 배근할 수 있는 철근이 얼마인지를 역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최대로 구할 수 있는 철근이 얼지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엡실론 t를 가정을 하면 되죠. 엡실론 t가 2.5 인장집의 단면이 되려면 엡실론 y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사실 2.0 이상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까지 가게 되면은 이 강도 감소 계수를 저감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엡실론 t는 2.5 엡실론 y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구해요. 먼저 구하는데 구하는 건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엡실론 cu는 항상 0.03이잖아요. 얘 가정해서 알잖아요. 엡실론 t가 2.5 엡실론 y라고 가정을 먼저 해버렸잖아요. 얘도 알고 있는 값이고 우리 모르는 값은 c를 몰라요. C를 모르고 여기 DT 빼기 C지만 DT 빼기 C 얘는 아는 값이죠. 얘는 아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 모르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C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엡실론 CU 대 C는 엡실론 T 대 DT 빼기 C 하면 이번에 C를 구하는 거죠. 이 비례식에서. 이렇게 여기서 C를 구하고 나면은 이 등가응력 블록 깊이 C를 알면은 A를 구할 수 있잖아요. C를 알고 A를 구했다면 CC 플러스 CC는 T A 값을 구하고 나면 CC는 T를 다시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모르는 미지수는 A하고 AS가 두 개라서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A를 알았기 때문에 AS를 역으로 산정할 수가 있죠. 최대로 배근할 수 있는 당근보에서 최대로 배근할 수 있는 AS를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대로 산정할 수 있는 AS를 산정해 봤더니 앞에서 우리가 구한 소요 얘가 더 작다. 더 작으면은 얘는 당근보로도 설계가 되네 하고 얘만큼 하부에 배치하고 여기 AS 소요만큼 배치하고 위에 철근 두 개만 박으면 되죠. 어차피 후프 감아주려면 스트럽이나 후프 감아주려면 두 개는 감아야 되는데 철근 두 개 배치하고 직경도 큰 거 안 써도 되죠. 이렇게 철근 두 개 박아주면 끝이 나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더 크다. 얘보다 최대로 배근할 수 있는 철근보다 얘가 더 크다. 그러면은 이 압축 철근을 추가로 배치를 해준다는 거죠. 압축 철근을 추가로 배치를 해주는데 얼마만큼 해주느냐. 얘가 이제 AS 최대가 되죠. 그럼 이제 AS 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인장철근 AS 소요만큼 해줘야 돼요. 이만큼 배근 안 하면 얘가 NG인데. 그러면 이제 얘가 인장집의 단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압축철근을 더 배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AS 소요 빼기 AS 최대. 얘 빼기 얘 한 만큼을 여기 압축철근으로 배근.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AS 소요.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배치한 상태로 복근보 해석을 한 번 더 하라라고 과정에 써놓긴 했는데, 이렇게 배치하면 무조건 소요 강도보다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진짜 시간이 빡빡하면 검토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시험장에서 만약 겪었다면은 해석까지 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RC 복근보 설계를 할 수 있고요. 이제 T형보 하나 남았네요. T형보하고 비전형 단면보 남았는데, T형보하고 비전형 단면보는 뭐 개념이 같기 때문에 T형보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형 단면보도 넣어놨구나. 두 개 다 설명할게요. 예. T형보 첫 번째 단계 인장 최소 철근 검토. 이거 뭐 AS 미니멈 B 값을 이 하부 보폭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그거 말고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죠. 이 앞에서 했던 거니까 이것도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가 근력 분류 깊이가 이 플랜지 내에 존재할 때, 이 당근보처럼 설계해도 되는 이 경우. 사실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T형보들은 플랜지 두께가 우리 슬래브 두께 진짜 못해도 한 120은 쓰고 보통 150 이상 쓰는 경우가 대다수고, 뭐 한 220 정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T형보, 실제 우리가 접하는 T형보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렵게 내고 우리가 이걸 아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맙시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플랜지 두께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요. 얇게 해가지고 어거지로 여기에 해당하도록 만드는데, 실제 상황은 사실 다 이거죠. 등가 근육 블록 깊이가 이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경우 뭐 당근보하고 똑같잖아요. 여기 CC, 여기 T. 그리고 이제 CC는 T하고 A를 구해봐요. 여기서 구한 A가 이 안에 있으면은 시험 출제위원이 이렇게 감사할 때가 하면서 그냥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되죠. 그 M에는 CC 곱하기 YA 하고 그냥 쭉 풀면 되죠. 끝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점수를 다 못 받을까봐 찝찝한 경우가 오히려 발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은 보통 다 이 경우에 해당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우가 더 찝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당근보처럼 설계를 하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여기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은 뭐 만족하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라고 추가로 서술을 하세요. 그러면은 점수는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뭐 여기에 해당한 거를 가정 조건을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론적인 서술을 충분히 잘 하시면 점수 다 받습니다. 약간의 팁, 점수 받는 팁을 약간 드렸고, 이렇게 가정 조건 만족 시에는 그냥 당근보처럼 해석하면 되고, 가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가정 조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등가 응력 블록 깊이가 얘보다 플랜지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걸, 무조건 플랜지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알게 됐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이 상태 맞춰가지고 쭉 풀면 돼요.
볶음모보다는 이 T형모가 훨씬 계산도 빠르고 쉽습니다. 여기가 CC1, 여기가 이제 CC2. 여기가 이제 CC2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CC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CC1은 0.85 FCK 곱하기 응력 곱하기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B금 이렇게 쳐져 있는 얘 면적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CC2는 0.85 FCK 곱하기 B금 이렇게 쳐져 있는 얘 면적. 그럼 CC1하고 CC2 다 구했죠. 그 다음에 T는 AS 곱하기 FY. 그럼 이제 CC1 더하기 CC2는 T에서 A가 나오게 되고, M에는 CC1 곱하기 Y1 더하기 CC2 곱하기 Y2인데, Y1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죠. 뭐 D 빼기 HF 나누기 Y2 같은 경우는 뭐 D 빼기 A 분의 2가 되겠네요. 해서 M은 구하고, 뭐 나머지는 강도감속에서 가이수 산정하고 파이 MN 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또 동일하죠.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형보의 설계도 당근부하고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밑에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냥 풀립니다. 이제 T형보 설계는 사실 저는 일부러 풀어보지 않았었는데요. 토목구조기술사 시험 치러 갔다가 T형보 설계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T형보 설계가 나올 줄 몰랐네 해도 어차피 뭐 풀릴 것 같아가지고 푸니까 그냥 제 평소에 당근보 설계하듯이 푸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인데 그냥 식 두 개 연립해서 푸니까 그대로 순탄하게 풀리더라고요.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 다 이해하면 그냥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정형 당면보의 해석. 비정형 당면보 중에 뭐 다른 타입은 T형보하고 오히려 같기 때문에 이 타입을 가져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설명할 것도 별로 없네요. CC, T 이 8기가 끝인데, 이 CC에 대한 이 도심이 삼각형의 도심이기 때문에 여기가 A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분의 1A가 되겠죠. 이것만 고려를 해주면은 CC는 T 해가지고 A 구하고, 그 다음에 MN은 CC 곱하기 D 빼기 3분의 2A 해주면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다 당근부하고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많이 설명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네요. 예, 이게 다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비교적 쉬운 기출 문제 먼저 풀어보고, 서술형 문제랑 조금 심화된, 좀 더 심화돼봤자 뭐 RC 계산 문제는, RC 보호 계산 문제는 심화돼봤자 이긴 하지만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그래도 설명을 마무리 짓는 생각으로 적어도 타입별로 한 문제씩은 금방 푸는 문제들 풀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등가 직사각형 운역 블록의 운역 변형률 관계를 이용해서 극한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공칭 힘 모멘트 강도 Mn을 구하시오. 108의 사교식 문제인데요. 세상에 RC5의 RC 당근보의 해석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뭐 기술사급의 문제는 아니죠. 감사하면서 풀면 돼요. 이 강도 감소 계수 구하는 과정을 기술하시오. 이 강도 감소 계수가 0.85가 아닌가 보네요. 근데 이 함정을 친절하게 이 문제에서 알려주는 걸 어딨어요. 정말 많이 감사하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잘 안 보이실까? 여기 AS 값은 여기 주어져 있죠. 주어져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00.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00. 맨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최소 철근 검토를 해야죠. 인장 최소 철근 검토. AS 미니멈은 맥스 0.25 루트 FCK 분의 FI 1.4분의 FI 이 두 개 중에 큰 값 곱하기 B 곱하기 D. 여기서 이 B하고 D는 300, 300이죠. B 300, D 300.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315mm 제곱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AS가 1521. 이 D25 철근인 거 보네요. 1521mm 제곱이므로 인장 최소 철근을 만족하는 거죠. 만족한다라고 한마디 써줍니다. 내가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한마디씩 남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수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인장 최소 철근을 만족한다. 그럼 이제 인장 최소 철근 검토가 끝났고요. 두 번째 등가 응력 블록 깊이 A 산정. A 산정하기 위해서 A가 어디인지 이미 먼저 가정을 이렇게 해주죠. A 가정을 해주고 이 비끔치지 않은 이 하부 콘크리트 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콘크리트 인장은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만 있다, 얘만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고 콘크리트 압축력 CC 그리고 이제 철근의 인장력 T. 그런데 여기서 이제 CC는 응력 곱하기 면적. 힘은 항상 응력 곱하기 면적입니다. 0.85 FCK A 곱하기 B는 300이네요. 300. 여기서 FCK는 문제 24로 주어져 있죠. 여기 T. T는 1521 곱하기 FY. 여기서 FY는 400. 그럼 이제 CC는 T라는 수식에서 A를 구하면 등가 응력 볼록 깊이 A는 99.412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걸 여기다 그렸더니 그냥 저기다 여기로 놓고 풀걸. 이제 MN을 산정해야죠. 당근 보니까 그림 없이 풀게요. 그림 어차피 나중에 그리긴 해야 되는데 그냥 풀게요. MN 산정. MN은 CC 곱하기 D 빼기 A 분의 2죠. 얘가 CC, 얘가 T. 여기서 여기까지 팔 길이 D 빼기 A 분의 2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A니까. 저렇게 산정하면 MN 나오죠. MN은 152.279. 그 다음에 이제 파이 MN 산정하면서 파이 값 여기서 검토하라고 했죠. 파이 값도 같이 검토를 해야죠. 그 파이 값 검토하는 김에 이 엡실론 t까지 검토를 하는 거죠. 이 당근보에서
얘가 이제 엡실론 CU는 0.003, 얘가 엡실론 T C D 빼기 C. 여기서 C는 얼마다? A가 여기 있잖아요. 그 A 나누기 베타1, 여기 베타1은 24MPA이기 때문에 0.85입니다. 85에서 나온 C 값이 116.95. 그럼 이제 비례식을 써야 되는데요. 비례식을 쓸 때 계산기 팁이 하나 있어요. 비례식은 분수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 비례식을 세워보면 엡실론 CU 대 C는 엡실론 T 대 D 빼기 C가 되죠. 얘를 이 분수로 이렇게 바꿔줘서 분수로 이렇게 바꿔주고 엡실론 T에 대해서 솔브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엡실론 T 구하면 엡실론 T를 구했더니 제가 글씨를 너무 크게 쓰나봐요. 시판 하나로 한 문제를 못 푸네. 이렇게 쉬운 문제를. 파이 산정이니까 그냥 그대로 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엡실론 T를 산정했더니 엡실론 T는 0.0047 그리고 2.0 엡실론 i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가 0.004라서 얘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것도 만족을 했어요. 여기까지 만족을 했어요. 여기까지 만족했으니까 이제 얘를 만족했기 때문에 인장집의 단면은 아니기 때문에 힘무제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이제 파이를 산정을 해야죠. 파이 잘 생각 안 나면 그냥 그림 그리면 됩니다. 여기가 0.002, 여기가 0.005. 물론 SG 400 철근이니까 FY 400이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이 숫자는 FY 400이 아닐 때 안 맞을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 강도 감소계수 얘 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 더해줘도 되고 여기에서 이만큼 빼줘도 돼요. 이거 산정해 보면 여기 0.85에서 빼는 걸로 산정해 보면 0.85 곱하기 0.85 빼기 여기서 여기까지 이 비례식으로 산정하면 되는 거죠. 비례식으로 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전체 분의 이만큼은 여기서 여기까지 분의 여기 이만큼은 여기 전체 분의 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분의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빼기 0.003분의 0.005 빼기 엡실론 t 곱하기 0.2 해서 산정해 줬더니 파이가 0.83. 파이 구했고 얘면 구했으니까 파이 곱하기 얘면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계산기 두드린 결과물 보여드릴게요. 계산기 결과 좀 보여드리면 아유 오른손이 지저분해져서 이게 잘 안 되나 보네요. 이제 맨 처음에 인장 채소 철근 구한 거예요. 인장 채소 철근 315 구한 거고, 그 다음에 CC는 0.85 곱하기 24 곱하기 1 곱하기 300, T는 151 곱하기 400. 그래서 솔브 CC는 T 해가지고 A 구했더니 A가 99.4118이라고 등가 응력 분류 깊이를 친절하게 바로 알려주네요. 등가 응력 분류 깊이 구했으면은 MN은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MN은 CC 곱하기 8길이 하면 되는 거죠. CC 곱하기 8길이 해가지고 MN을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엡실론 T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C를 먼저 구해주고 A 값 구한 상태에서 C는 0.85로 베타1으로 나누시면 되잖아요. 베타1으로 여기 베타1으로 나누시면 C 값이 나오는데 C 값이 116.955라고 나오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솔브, 제가 아까 이 비례식은 분수로 바꿔서 솔브 해주라고 했죠. 이게 이 분수로 바꾼 거예요. 엡실론 C 대 C
엡실론 C 0.003 대 C는 엡실론 T 대 D 빼기 C 해서 엡실론 T 구하면 엡실론 T가 0.000469 해가지고 바로 나와요. 여기서 구해준 거 가지고 최종적으로 강도 감소계수 구해주고, 강도 감소계수 구하면 그 강도 감소계수 곱하기 mn 한 다음에 이건 이제 뉴턴 곱하기 밀리미터니까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로 이 단위만 바꿔주면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이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뭐 사실 이거는 정착끼리 산정 문제인데요. 정착끼리 산정하기 위해서 이 소요 철근량을 먼저 산정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소요 철근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 소요 철근량 산정할 때 이제 당근부 지급하라고 조건에 나와 있고요. 이 소요 철근량 산정하는 문제는 결국에 이 설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를 한 다음에 정착 길이를 산정하라는 얘기인데, 뭐 정착 길이 산정은 배우지도 않았고 나중에 할 거니까 이 소요 철근량만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철근량. 소요 철근량 산정. AS를 구하라는 거죠. AS 구하고, 여기 단면은 400. 여기서 여기까지가 600. D값이 안 나오네요. D값 먼저 구해주죠. D는 600 빼기 피복 두께 40 빼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후프나 스트럽이 간격 있겠죠. 이 후프에 대한 철근 직경 10 빼기 이 철근 중심까지 간격이니까 이 철근 직경의 반이 들어가야 되겠죠. 철근 직경의 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 철근 직경을 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가정할 필요가 없네요. D22 철근을 사용할 때 소요 철근량이니까 D22 철근이니까 2분의 22 해서 산정해 줬더니 D 값이 539. 물론 이건 1열 배치일 때입니다. 1열 배치가 아니라면은 D 값이 이것보다 더 작아지게 되겠죠. 어쨌든 1열 배치라고 가정하고 계속 볼 거예요. 그럼 이제 N장 최소 철근 AS 미니멈 AS 미니멈이 산정해 주시고, 이거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생략할게요. 두 번째, 이 등가 응력 블록 키위. A 산정. A 산정은 우선 등가 응력 블록 키위 가정을 해야죠. 산정하고 싶어도 물론 산정할 수 없어요.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정상으로 여기 CC가 되고 여기가 이제 T가 되니까 CC는 0.85 FCK A B는 여기서 400 T는 AS 곱하기 FI인데 FI는 400 FCK는 27이네요. 이렇게 산정해서 이제 CC는 T 그냥 식 하나가 생긴 거예요. 식 하나 생겼고 A 값 구할 수 없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요 철근 산정. 여기서 이제 MU가 250kNm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MU는 250kNm 곱하기 10의 6승. 단위를 맞춰줘야죠.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거 이게 뉴턴 곱하기 밀리미터 단위로 나올 거기 때문에 MU도 똑같은 단위로 이렇게 맞춰줘서 MU 맞춰줘 놓고, MN은 뭐 CC 곱하기 D 빼기 A 분의 2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MU는 파이 MN 해가지고 식 2가 됩니다. 식 1, 2 연립하면 여기서 바로 A하고 AS가 나오게 됩니다. 끝입니다. 여기서 파이는 이제 0.85로 가정해줘야죠. 그럼 이 설계 끝나요. 물론 이제
설계 제한이 엡실론 t하고 파이에 대한 이 파이 0.85 가정하게 맞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줘야 되긴 하죠. 계산기 입력 과정 좀 보면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라 제가 계산기 입력 과정도 안 넣어놨네요. 예, 이렇게 계산하면 끝납니다. 뭐 굳이 숫자 안 써도 풀이에는 숫자 다 있으니까 풀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볶음보. 사실상 제풀이법으로 풀다 보면 볶음보가 T형보보다는 어렵죠. 그렇다고 볶음보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T형보보다는 좀 더 어렵죠. 이 볶음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볶음보의 설계 강도를 구하시오. 111의 4교시 문제고요. 보단면만 좀 확대를 해봤어요. 보단면 좀 확대를 해봤고, 이거랑 T형보 하나까지만 풀고 맞춰볼까 하거든요. FCK가 24MPa, FI가 400MPa. 탄성계수, 최근에 탄성계수가 주어졌네요. 최근에 탄성계수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압축철근이 항복 안 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 볶음보를 내겠다는 거, 이 압축철근을 항복하지 않는 경우로 내겠다라는 생각이 였겠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 이 경우에 이제 D값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D값부터 산정을 해야 되겠네요. 인장철근까지의 거리 D는, D 먼저 산정해 보면 D는 첫 번째 D 산정. D는 600 빼기 2열 배치네요. 600 빼기 40, 피복 두께 40 빼기 이 후프에 대한 직경이 10이네요. 10 빼기 지금 여기까지 왔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여기까지의 이 길이잖아요.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앙부 철근 직경의 반, 철근 직경의 반 22분의 2. 아니지. 여기까지 와야지. 여기까지 온 다음에 돌아가야 돼. 22분의 2가 아니라 22. 철근 직경, 주철근 직경 22 빼기 25분의 2를 하면은 이 D값이 나오고요. 이 515.5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압축철근까지 거리, 얘를 이제 DC라고 하면 DC는 40 더하기 10 더하기 2분의 21, 2분의 22 하면 61. 그럼 이제 이 최연단까지, 이 최연단까지 여기까지의 거리, 얘가 이제 T가 되죠. 이 DT는 600 빼기 61을 해주면 되겠죠. 539mm가 되네요. 단위는 다 밀리미터입니다. 단위는 다 밀리미터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정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인장 채소 철근 AS 채소 생략할게요. 매번 할 필요까지 있는 내용도 아니니까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세 번째 압축철근 항복 과정하고 등가 응력분 깊이를 구해야죠. 첫 번째 이제 압축철근 항복 과정. 압축철근 항복으로 가정했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가 등가 응력 볼록 깊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값이 없으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가 이제 CC가 되고, 압축철근 작용하는데 여기가 이제 CS가 되고, 인장철근 작용하는 여기가 이제 T가 되죠. T가 되는데
이 CC는 0.85 FCK A 곱하기 B. B가 400이네요. 예. 그 다음에 CS는 압축철근이 항복한다라고 가정했으므로 압축철근의 단면적은 D13철근이니까 D22철근이니까 D22철근은 한 개당 387이죠. 387 곱하기 2. 이게 AS가 되는 거고 AS 프라임이 되는 거고 곱하기 FI 항복 가정했으니까요. 400 하면 이제 CS가 되고 T는 뭐 AS 곱하기 FI인데 여기에서 AS는 철근이 6개니까 387 곱하기 6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등가운력 블록 깊이는 CC 플러스 CS는 T라고 놓고 A 값을 산정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산정을 했더니 A 값이 75.882가 나오고요. A는 75.882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A 나누기 베타 1에서 C를 구해봤더니 89.273이 나오네요. 273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진짜 압축철근이 이게 항복을 안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항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엡실론 CU, 여기가 이제 엡실론 T, 여기가 이제 엡실론 S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여기 압축철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중립축 거리 C인데 C는 저기서 구했어요. 89.23C라고. 89.273이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DC가 되죠. 우리 구하는 건 이거잖아요. 엡실론 S잖아요. 그래서 이 비례식 세워보면 얘가 이제 0.003이니까 0.003 대 C는 엡실론 S 프라임 대 C 빼기 DC. 이거 분의 이거는 이거 분의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봤더니 엡실론 S 프라임이 0.00095가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엡실론 Y가 0.002잖아요. FI 400짜리 철근이니까. 따라서 얘는 압축철근을 항복하지 않는 거죠. 이 가정 조건이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풀어줘야 되겠죠? A 재산정. A 재산정을 하기 위해서 엡실론 S를 이제 C값을 소거하고 엡실론 S를 다시 구해요. 이 수식에 의해서 C값 상수를 제거하고 엡실론 S를 다시 구하면 엡실론 S는 0.003 곱하기 C분의 C 빼기 61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A 값을 재산정해야 되는데 우리 CC하고 T는 바뀌는 값이 아니죠. 이 CS만 바꿔주면 되죠. CS는 이제 탄성계수를 이용해 가지고 탄성계수 곱하기 ES 곱하기 엡실론 S 프라임 여기까지 하면 이게 이제 FI처럼 응력이 되는 거죠. 곱하기 단면적 힘을 곱하려면 이제 단면적 곱해야죠. 2 곱하기 380G 나머지 값은 뭐 예전하고 달라진 게 없으니까 이대로 놓고 CC 플러스 CS는 T A를 구해요. 이렇게 해서 A를 다시 재산정을 하면 A 값을 이렇게 다시 재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이 M을 산정하면 되죠. 괄호로 넘어가야 되는데 파이 M을 산정을 해야죠. 파이 M을 산정하는데 M는 CC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8길이 D 빼기 A분의 2
그리고 이제 더하기 CS 곱하기. 그러니까 이 T를 중심으로 CC 곱하기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CS 곱하기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이거 기준으로 하면은 중립축 기준으로 하면은 이 여러 번 돌려야 되죠. 이 T를 기준으로 돌리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얘가 이제 팔 길이가 0이 되는 거죠. T에 대한 게 팔 길이가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린 거 더하면은 얘가 받을 수 있는 전체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S는 여기서 여기까지 팔 길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팔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팔 길이는 D 빼기 DC라 하면 되죠. 그래서 MN 구하고 이 파이 산정을 해줘야죠. 파이 산정이야. 여기 DT 빼기 C, 얘 이제 비례식으로 0.003 대 C는 엡실론 T 대 DT 빼기 C 해서, 여기에서 이수식에 의해서 엡실론 T를 산정해서 얘가 2.5 엡실론 Y 인장집의 단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 파이에만 산정하면은 이 볶음보 설계가 끝납니다. 볶음보 설계, 얘는 계산기 가져왔겠지? 예, 가져왔네요. 계산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맨 처음에 얘가 이제 뭐 D 값을 주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 D 값이 DC하고 DT하고 D, 여기 D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입력을 해줬고요. 얘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인장채소 철근 검토를 한 거죠. 인장채소 철근 검토하고 압축 철근 가정한다는 전제하에 압축 철근 한복한다는 전제하에 2 곱하기 380 곱하기 400 해가지고 CS 입력하고, 이 AS 곱하기 FI 해가지고 T 입력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0.85 24가 FCK죠. 곱하기 A 곱하기 B 해가지고 CC 압축력 산정하고, 이제 CC 플러스 CS 빼기 T는 0 해서 A 값을 산정했어요. 그리고 A 값 산정한 거 가지고 C 값 산정하고, C 값 산정한 걸로 압축철근 항복하니라고 물어봤더니 항복 안 한대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항복 안 한다라고 하길래, 아 그러면 내가 이때 앞에 구한 C 값이 틀렸구나 하고 C 값을 여기서 이제 75.882분의 나누기 0.85가 C라고 계산기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이걸 다시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한 다음에 위에 식을 그대로 다시 풀어요. 다시 풀면은 엡실론 S1이 바로 나와요. 엡실론 S1 나온 이 결과값을 엡실론 S1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CS를 다시 이제 AS 곱하기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 해가지고 CS 값을 수정해주고, CS 값 수정해주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풀면 되죠. 여기 왜 MN을 구한 게 빠져있지? 순서가 틀렸네. 예. 그래서 이제 CC 플러스 CS 빼기 T는 0, 그리고 0.85 곱하기 C 곱하기 C는 A 해서 A하고 C를 같이 구해줬어요. 이게 이렇게 안 구하면 계산기가 좀 꼬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좀 돌려보시면 아는데, 0.85 곱하기 C, 베타1 C 하면은 A가 된다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A 값하고 C 값을 구했고, 그 A 값하고 C 값 구한 거를 여기 저장을 해주고, MN 값 산정하고 파이 산정하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T형보만 풀어보면 되겠네요. T형보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1회 2교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은 T형보의 설계 힘 강도를 구하시오. 딱 봐도 이게 플랜지가, 슬래브 두께가 90밖에 안 되는 거죠. 플랜지가 90밖에 안 된다라는 얘긴, 얘는 다 등가 운영 블록 깊이가 밑에 내려오도록 문제를 냈구나 라는 걸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등가 운영 블록 깊이가 처음부터 밑에 있다라고 보고 풀었다라고 하면은 왠지 점수를 다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는 못 풀겠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FI 400, FCK 24 여기 풀어볼게요.
이 최소 철근비 검토. 인장 최소 철근 검토. 뭐 많이 했으니까 생략. 예, 등가 응력 블록 깊이 산정. 그냥 A 산정이라고 쓸게요. A 산정. A가 일단 90보다 작아서 여기에 위치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압축을 받는 콘크리트가 되고 이 하부에는 콘크리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A. 그럼 이제 여기가 CC가 되고 여기가 T가 됩니다. T가 되고 CC는 0.85 FCK 곱하기 이 빗금치 면적이죠. 즉 빗금치 면적은 A 곱하기 분필이 다 끝나가네요. A 곱하기 900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600이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600. 900이 아니라 600. 그리고 이제 T는 AS가 3042로 주어져 있고 3042 곱하기 철근 강도 400 하면은 끝이죠. 그래서 이제 CC는 T라고 하고 A를 풀어봤더니 A는 99.412. A가 90보다 크죠. 따라서 A가 여기 어딘가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가정조건 만족. 등가응력 블록 깊이는 하부에 존재한다라고 써줘야죠. 블록 깊이는 A는 90보다 크다라고 하고 이제 가정조건 만족 안 함으로 다시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A 재산정. 그럼 이제 이렇게 쪼개줘야죠. 이렇게 하나 쪼개주고 나머지 이렇게 쪼개주고. 뭐 사실 쪼개는 모양도 취향에 따라 다르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상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게 더 편했던 것 뿐이고 뭐 굳이 이렇게 푸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쪼개고 A 값 여기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A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A가 되고 그럼 이제 이 자리가 CC1 그리고 이 하얀색이 CC2. 다시 지우고 볼게요. 여기부터가 진짜니까. CC1은 0.85 FCK 곱하기 면적. 여기 CC1에 해당하는 면적, 이 노란색 빗금치, 이쪽 방향으로 빗금친 이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은 90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9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니까 600에서 300을 빼줘야 되네요. 곱하기 300 하면 CC1이 되고 C2는 0.85 FCK 곱하기 이 내부 이 하얀색 빗금치 이 면적이니까 얘 면적 같은 경우는 300 곱하기 A를 하면 되겠네요. 곱하기 A 곱하기 300. T는 뭐 이전하고 똑같죠. T는 ASFY FY 400 AS는 3042 해서 이제 CC1 더하기 CC2는 T 해서 A를 구하면 이제 A는 108.24mm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T를 안 그려졌네. 그럼 이제 MN을 산정해야죠. MN
mn은 cc1 곱하기 cc1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의 팔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팔 길이 d 빼기 여기가 90이니까 90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90 나누기 2 하면 되죠. 더하기 cc2 곱하기 cc2 팔 길이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d 빼기 2분의 a 하면 돼요. cc2 곱하기 d 빼기 a 분의 2 하면 mn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파이 산정하고 뭐 파이 mn 산정하고 쭉쭉 하는 거는 과정 똑같으니까 이제 생략할게요. 이러면 이제 T형보 해석이 끝나는 겁니다. T형보 해석이 끝나는 거고요. 계산기 어떻게 두드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 인장 채소 철근 산정해 준 거고요. 인장 채소 철근 산정해 줬고, 인장 채소 철근 산정해 줬고 0.85 곱하기 좀 확대가 마음대로 안 되네요. 0.85 곱하기 FCK 곱하기 A 곱하기 위에 상부 플랜지 해가지고 CC 먼저 산정해 줬어요. 그 다음에 AS 곱하기 FI 해가지고 T 산정해 주고, CC는 T 해가지고 A 산정해 줬더니 얘가 이 플랜지 두께보다 더 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플랜지가 아까 90이었으니까 90.4112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각 두 개로, 콘크리트를 두 덩어리로 조각을 낸 다음에 CC1, CC2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CC1 플러스 CC2 빼기 T는 0 해가지고 A 값을 산정해주고, A 값 산정한 다음에 C 값을 산정해준 다음에 이제 엡실론 T 검토하고 강도 감소 개수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엡실론 T 검토했더니 인장 지배 단면이 나왔어요. 인장 지배 단면이 나왔기 때문에 강도 감소 개수는 그냥 0.85가 되는 거죠. 그럼 0.85가 됐으니까 CC1 곱하기 여기 D 빼기 2분의 90 더하기 CC2 곱하기 D 빼기 2분의 A 해가지고 MN 구하고, 0.85 MN 해가지고 최종 파이 MN을 구했는데 단위 맞춰져가지고 최종값이 465.27 kN 곱하기 미터가 나왔네요. 이렇게 이 T형보가 사실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그 RC15 해석하고 설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좀 더 복잡한 응용 문제하고 서술형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